그 12세기죠. 이 세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세계사는 특징이 또 닮았어요. 항상 역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심지어는 한국사든 그 편년체 세계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때의 특징은 뭐냐?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사기가 능한, 사기가 극도를 이룬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있었는데 1100년대에 1차부터 4차까지 있었고 1200년대에 5차부터 8차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200년 동안 그 십자군 전쟁이 정말로 그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라든지, 그 금나라가 송나라와 그 협공해가지고 거란을 멸망시키자고 했었는데, 송나라는 안 나타났죠. 그래서 금나라 혼자 이제 멸망시키고, 또 이제 금나라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화가 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송나라까지 북송을 멸망시켜서 중국의 지배자가 되는 그런 시기고, 그 금나라는 이제 우리 고려에도 힘을 뻗쳐서 사대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자겸인 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고, 특히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이제 토벌한 이가 김부식이고, 그래서 김부식은 이제 뭡니까, 이 금나라의 사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묘청은 그 반군 자주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95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인데요. 그 1차부터 4차까지가 1100년대고 5차부터 마지막 8차까지가 1200년대인데, 1200년대 십자군 전쟁은 뭐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1차부터 4차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셀주크 투르크하고 그 동로마 비잔티움이 이제 붙어가지고 비잔티움이 깨졌죠. 그래서 동로마 황제가 서로마 그 교황에게 SOS를 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서로마 교황이 이제 그 십자군을 구성을 했는데, 십자군이란 말은 처음부터 썼던 말이 아니고 원래는 성지순례다 그림으로 안 보이는데, 또 오늘날 기독교도 뭐 십자군이 뭐 좋은 이름인 줄 알고 막 쓰는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좋은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그 1차 십자군 전쟁은 1096년에서 한 3년간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성공했었어요. 그래서 뭐 안디옥이라든가 이런 데도 뭐 다 탈환하고 있는데, 문제는 엄청난 대규모 살상과 약탈, 뭐 방화해서 아주 사람의 피가 뭐 발등을 덮었다고 하니까 땅에서 얼마나 만행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무슬림과 기독교의 갚을 수 없는, 풀 수 없는 원한관계, 사무쳐 나온게 시작한 출발됐었지요. 그리고 2차 이제는 패배했어요. 2차는 1147년에서 2년간, 8년까지 2년간 했었는데, 1차 때 이제 탈환했던 성지들 대부분 다 빼앗겨버리고, 그 다음에 3차는 1189년에서 1192년까지 썼는데, 이때는 이제 영국의 리처드 1세라든가 프랑스의 필리프 2세라든가 그 다음에 신성노만 독일 아닙니까? 프리드리 1세라든가 이렇게 이제 국왕들까지 같이 이제 참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쟁이 잘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근데 그 프리드리 1세는 이제 터키 쪽에서 익사했어요. 전사라기보다 익사했는데, 그리고 이제 필리프 2세는 이제 리처드 1세하고 서로 배짱이 안 맞아가지고 군대를 철수하고, 리처드 1세만 남아가지고 셀주크 투르크 1100년대 4차는
가장 이제 추악한 모습인데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서로마 교황 이노켄티우스가 3세가 이제 프랑스 용병을 이제 이렇게 사다가 그 대신에 너희들이 이제 전쟁터에 가면 약탈을 해서 뭐 가져라. 원래 그 중세 전쟁은요, 그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 약탈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기사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면은 다 갖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용병이라 해도 뭐 돈 줄 것도 없지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날 뭐 깡패가 뭐 마음대로 갖는 것처럼 그런 것인데, 그 전쟁은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전쟁은 미친 짓이란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원래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동로마는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는 라틴이라면 동로마는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동로마, 동유럽, 비잔티움, 소로마, 소유럽, 라틴 이렇게. 그 비잔티움을 하는데 비잔티움의 그 수도가 어디냐면 콘스탄티노플로스, 그 오늘날 이스탄불이죠. 그러니까 그 거리 간 거예요, 거리. 거기 가서 거기를 이제 함락한 거예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애시당초 십자군전이 시작할 때는 그 동로마 그 비잔티움 황제가 SOS를 청해가지고 이게 시작한 게 십자군 전쟁인데 4차 때는 거꾸로 그 도와달라고 했던데 거리 가가지고 거기서 약탈을 일으키고 막 뭡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을 함락하고 거기다가 라틴 제국을 건설합니다. 라틴 제국을 아까 말했죠. 라틴이라고 하면은 소로마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라틴 교회도 건설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전혀 뚱딴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것이 십자군 전쟁 4차 전쟁의 그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서기 1100년대 역시 12세기죠. 중국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1115년에 이제 금나라가 그 건국을 했어요. 아골타가 이제 그 건국을 했는데 여진족이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럼 중국의 판도가 이제 금나라가 있고 가운데 요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가 있는데 이 요나라가 이제 금나라가 건국하기 전에 요나라가 이 송나라에게 갑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패를 맨날 매년 뜯어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송나라로서는 이제 그 평화가 중요하니까, 또 부자니까, 그렇게 요나라에게 세패를 주면서 평화를 유지한 거죠. 그게 막 좋지 않아서 금나라하고 서로 이제 금나라가 또 요나라를 협공하는데 둘이 협공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금나라가 출병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라를 정벌을 했는데 송나라는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는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25년, 17년, 2년 후에 아예 이제 카이풍으로 북송을 이제 친 겁니다. 그래서 북송을 쳐가지고 이 희종과 흠종과 희종이라는 희종과 흠종, 그러니까는 그 부자, 북송이 임금, 국왕 부자를 갖다가 아예 납치해 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북송이 이제 멸망을 했죠. 송인데 이제 멸망해서 남송이 된 거죠. 남송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북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송과 이제 금나라로 중국이 이제 재편된 거죠. 다 망하고. 서기 1100년대 12세기 한국의 모습과 일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죠. 이자겸은 이제 아버지, 뭔가 딸을 갖다가 계속 인종이라든가 또 의종이라든가 이렇게 왕비로 보내서 무슨 이 아버지가 장인도 되고 무슨 애할아버지도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애척인데 이자겸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실제로 고려가 이게 빠졌을 때 나중에 이제 자기의 손자에 의해서 이 영광으로 유배를 받았어. 이자겸이 망해가지고요. 패배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광의
유배를 받았어. 이자김이 망해가지고요. 패배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광에 유배돼가지고서 거기서 뭐 굴비를 먹어보니까 맛이 좋아가지고, 이 왕에게 진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굴비란 말이 이렇게 허리를 굽힌다는 굴과 비는 안 하겠다는 비자죠.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 뭐 그런 우스갯 말도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금나라가 아까 중국에서 중원을 지배하는 금나라가 고려에게도 이제 힘을 뻗쳐가지고 어떻게 사대를 할래 아니면은 정벌 당할래 하니까 뭐 이자겸은 자기 권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나라의 항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려가 이제 금을 상전으로 모시는 이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묘청은 이제 반금 자주파죠. 금나라와 일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수도를 개경에서 평양, 서경으로 이천도해야 한다. 그래서 묘청에 나는 요새는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묘청이 서경파니까.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개경파고 그래서 묘청을 또 토벌해서 묘청의 난을 김부식 입장에서 토벌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고려가 친금 사대파로 이제 그리고 개경파의 득세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쓸 때가 묘청의 난을 토벌하고 10년 후에 썼으니까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는 금나라의 영토였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 역사가 소홀하다면은 김부식 입장에서 감히 금나라의 영토에 우리 한국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김부식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말하고 싶었다 할지라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삼국사기가 그런 한계를 가진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김부식이 신라의 왕족의 후예라서 기영족의 비호 후예라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이 금나라에게 사대하는 그 당시 그때 만약에 금나라에 반대한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반대해서 무슨 뭐 역사를 쓰고 미국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때는 더 했겠죠. 금나라한테는 지금 뭐 21세기인데도 어려운데 그때 뭐 12세기에 미국 반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반금한다는 게 지금 21세기에 반미도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70년대 무신정변을 하요. 무신정변은 이제 따로 취급하겠는데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고 정중부 그다음에 뭐 이의방 그리고 누굽니까 경대승 그리고 이제 이의민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최충원까지 이어지는데 이 1170년에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가는데 이게 100년 갑니다. 무신정변이 100년 가는데 일본에서도 15년 뒤에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생겨요. 이것도 우리 무신정변하고 비슷한데 이 막부라는 거는 이제 군대 막사를 말하죠. 그러니까는 군대 사령부. 이 가마쿠라에서 뭡니까 이 막부 정권이 수립이 돼요. 뭐 아마 15년 전에 한국의 무신정변을 벤치마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